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준비한 책은 러시아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인 안톤 체홉의 귀여운 여인입니다. 안톤 체홉은 19세기 말 러시아의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거장이자 근대 단편 소설의 선구자로 대표 작품으로는 희곡 갈매기, 바냐 아저씨, 소설 결투 등이 있습니다. 귀여운 여인은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한 여인의 삶을 그린 단편 소설로 톨스토이의 극찬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귀여운 여인 시작하겠습니다. 퇴직한 팔등관 플레마니아코프의 딸 올렌카는 뒤뜰 현관 층계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무더운 날씨에 파리까지 귀찮게 굴어 곧 저녁이 되리란 생각을 하자 기분이 좀 나아졌다. 동쪽에서 검은 비구름이 몰려들어 습기를 먹은 바람이 불어왔다. 뜰 한가운데서는 건넌방을 빌려 쓰고 있는 코킨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야외극장 치볼리의 지배인이었다. 젠장, 또 비야. 쿠키는 절망적으로 말했다. 매일같이 비. 마치 장난이라도 치는 것 같군. 내 모가지를 조르겠다는 건가? 매일같이 늘어나는 엄청난 손해를 어쩌라는 거야. 이러다간 파산하기 딱 알맞지. 쿠키는 올렌카에게 두 손을 쳐들어 보이며 불평을 계속했다. 올가 세변호구나. 이게 바로 우리의 생활이란 거요. 정말 엉엉 울고 싶다니까요. 별별 고생을 다하며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보려고 애쓴 보람이 이겁니까? 관객들은 교양도 없고 야만인처럼 무지막지하단 말이오. 나는 인류 배우들을 동원해 고상한 오페레타나 환상극을 공연하고 있지만 과연 저속한 관객들이 그런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광대예요. 게다가 날씨조차 이 모양이니 원. 거의 매일 저녁 비가 오지 않습니까? 5월 10일부터 내내 비가 오고 있으니 이렇게 기가 막힐 때가 어디 있겠어요. 배우들에게 출연료도 줘야 하고 임대료도 내야 하는데 말이에요. 이튿날도 저녁 때가 되자 비구름이 몰려왔다. 쿠키는 히스테릭하게 웃어대며 말했다. 재밌군, 재밌어. 그래, 또 퍼부어라. 야외 극장에 물이 잠겨 거기 빠져 죽었으면 속이 시원하겠다. 어차피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잘 살긴 글러먹었으니 말이야. 배우들이 날 고소하겠다면 하라고 해. 재판이 대수야. 시베리아로 유형을 보내든지 단도대에 목을 올려도 겁날 거 없어. 그 다음 날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올렌카는 아무 말도 없이 심각한 표정으로 쿠킨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가끔 눈물이 글썽거릴 때도 있었다. 그러다 결국 올렌카는 쿠킨의 불행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쿠키는 작은 키에 몸이 말랐고 누렇게 뜬 얼굴에 곱슬머리가 이마를 덮고 있었다. 목소리는 가느다란 테너였는데 말할 때마다 입을 실룩거리는 버릇이 있었다.
얼굴에는 언제나 절망의 빛이 감돌았다. 그래도 어쨌거나 이 사나이는 올랭카의 마음에 순결하고도 깊은 사랑을 불러일으켰다. 올랭카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는 잠시도 견디지 못하는 여자였다. 어릴 적에는 자기 아버지를 무척이나 사랑했었다. 지금 그 아버지는 병이 들어 어두운 방 안락 의자에 앉아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언젠가는 숙모를 사랑한 적도 있었다. 브리얀스크에 사는 그 숙모는 2년에 한 번 정도 올랭카의 집을 다녀간다. 여학교 시절에는 프랑스어 선생을 사랑했었다. 올랭카는 고운 마음씨를 가진 정이 많고 자상한 여자였다. 그녀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눈동자를 가졌으며 몸은 아주 건강한 편이었다. 그녀의 통통한 장밋빛 뺨이나 까만 점 하나가 있는 하얗고 부드러운 목덜미, 재미있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 떠오르는 티없는 미소를 보면 사내들은 거 괜찮게 생겼는걸 하며 웃음을 지었다. 또 여자들은 얘기를 나누다가도 참 귀엽기도 하지 하며 느닷없이 올랭카의 손을 잡기 일쑤였다. 올랭카가 태어나면서부터 살고 있는 이 집은 아버지의 유언장에 따라 그녀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도심지에서 조금 떨어진 집시촌에 있고 티볼리 야외 극장에서도 멀지 않아 매일 저녁 늦도록 음악 소리와 폭죽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들이 올랭카에게는 쿠킨이 무관심한 관객에게 돌격해 들어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올랭카의 마음은 달콤한 고민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밤새 잠도 자지 않고 날이 밝아 쿠킨이 돌아오면 침실 창문을 똑똑 두드리며 커튼 사이로 얼굴과 한쪽 어깨만을 내밀고 상냥한 미소를 지었다. 쿠킨이 청혼했고 두 사람은 결혼했다. 올랭카의 목덜미와 통통하고 건강한 어깨를 보았을 때 쿠키는 손뼉을 치며 말했다. 정말 귀여운 여자야. 쿠키는 행복했다. 그러나 결혼식 날에도 계속 비가 내린 것처럼 그의 얼굴에서는 절망의 빛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결혼 후 두 사람은 다정하게 살았다. 올랭카는 입장권을 팔거나 극장 일을 이것저것 거들었으며 장부를 기입하고 직원들의 급료를 지불하기도 했다. 그녀의 장밋빛 뺨과 사랑스럽고 티없는 미소는 이거 찌지직 소리가 또 났어. 이거 나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어쩔 수 없이 결혼 후 다시 할게요. 결혼 후 두 사람은 다정하게 살았다. 올랭카는 입장권을 팔거나 극장 일을 이것저것 거들었으며 장부를 기입하고 직원들의 급료를 지불하기도 했다. 그녀의 장밋빛 뺨과 사랑스럽고 티없는 미소는 때로는 매표구에서 또 때로는 무대 뒤나 매점 같은 곳에서 볼 수 있었다. 올랭카는 어느덧 친구와 친지들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중요한 것은 연극이며 연극을 통해서만 참된 위안을 느낄 수 있고 교양과 휴머니즘을 겸비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관객들이 그걸 이해할지 모르겠어 하고 올랭카는 걱정하곤 했다. 관객이 요구하는 것은 광대라니까요. 어제 바니치카와 내가
파우스트를 공연했더니 관람석이 거의 텅 비었더라고요. 만일 저속한 심파극 같은 걸 공연했더라면 틀림없이 초만원이었겠죠. 내일 바니치카와 나는 지옥의 오르페우스를 공연할 거예요. 꼭 보러 오세요. 그러고는 쿠킨이 연극이나 배우에 대해 하는 말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그녀는 남편이 하는 그대로 관객이 예술에 무지하고 교양이 없다며 그들을 경멸했다. 연습에 끼어들어 배우와 악사들을 감독하기도 했으며 지방 신문에 연극에 관한 악평이라도 실리면 눈물을 흘리며 신문사에 직접 해명을 하러 다니기도 했다. 배우들은 올렌카를 좋아해. 그녀를 바니치카와 나라거나 귀여운 여인이라 불렀다. 올렌카도 배우들을 동정해 적은 돈은 빌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속더라도 몰래 눈물만 흘릴 뿐 남편에게 일러 바치지는 않았다. 즐거운 생활은 계속되었다. 공연이 없는 겨울 동안 두 내외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극단이나 마술단, 그곳 아마추어 극단에 극장을 빌려주었다. 올렌카는 점점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얼굴도 환해졌다. 그러나 쿠키는 갈수록 마르고 혈색도 나빠졌으며 사업이 그럭저럭 잘 되어 가는데도 큰 손해를 보았다고 엄살을 부렸다. 그는 밤마다 심하게 기침을 해댔다. 올렌카는 그에게 나무 딸기나 보리수 꽃을 다려 먹이기도 하고 오두 콜로뉴를 발라주거나 자기의 따뜻한 숄로 덮어주기도 했다. 당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올렌카는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당신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사순절에 쿠키는 극단 출연 교습을 위해 모스크바로 떠났다. 올렌카는 남편이 떠난 뒤 밤잠을 못 이루고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닭장에 수탉이 없어 밤새 잠을 못 자는 암탉과 자신을 견주어 보았다. 쿠키네 모스크바 체류는 의외로 길어졌다. 그는 부활절까지는 돌아오겠다고 하며 극장 일에 대해 여러 가지 지시를 적은 편지를 보내왔다. 그런데 부활절 일주일 전인 월요일 밤 늦게 불길한 예감을 주는 노크 소리가 갑자기 들려왔다. 커다란 나무통을 텅텅 하고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다. 잠이 덜 깬 식모 마브라가 맨발로 물이 질퍽하게 괜 뜰을 지나 대문으로 달려갔다. 문 좀 열어주세요. 문 밖에서는 굵직하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보예요. 올렌카는 전에도 몇 번 남편이 보낸 전보를 받은 적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전보를 보자 웬일인지 정신이 아찔해지는 것 같았다. 떨리는 손으로 전보 용지를 펼쳐보니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 이반 페트로비치 오늘 급사 화요일 장례식. 서명은 오페레타 연출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여보, 올렌카는 흐느껴 울었다. 가엾은 바니치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왜 나는 당신과 만났을까요? 어째서 당신을 사랑하게 된 것일까요? 이 가엾고 불행한 올렌카를 두고 당신은 어디로 가버린 건가요? 쿠킨의 장례식은 화요일에 모스크바에서 치러졌다. 올렌카는 이튿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기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몸을 던지고는 이웃집과
길에서도 들릴 만큼 큰 소리로 통곡하기 시작했다. 불쌍하기도 해라. 이웃에 사는 여자들은 성호를 그으며 말했다. 귀여운 올랭카가 비탄에 젖어 있군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올랭카는 아직도 상복을 입은 채 난 미사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우연히 이웃에 사는 바실리 안드레이치 푸스토발로프와 나란히 걷게 되었다. 이 사나이는 바바카예프라는 목재상의 주인이었다. 맥고 모자를 쓰고 흰 조끼에 금 시계줄을 들이운 모습은 상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시골 지주에 가까웠다. 세상 일은 다 주님의 뜻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올가 세변호부나. 그는 심각하고 동정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소중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해도 그것은 주님의 뜻이니 우리는 슬픔을 참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올랭카를 문까지 바래다 준 다음 그는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그날 이후 올랭카에게는 그의 진실 어린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았고 눈을 감기만 하면 그의 검은 수염이 떠올랐다. 그녀의 마음에 또 한 남자가 자리 잡은 것이다. 남자 쪽에서도 올랭카에게 관심이 있는 게 분명했다. 며칠이 지난 뒤 별로 친하지도 않은 중년 부인이 커피를 마시러 와서는 테이블에 앉기가 무섭게 푸스토발로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분은 착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신랑감이라는 둥. 그분에게라면 어떤 여자라도 혹하고 덤빌 거라는 둥. 중년 부인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푸스토발로프를 칭찬했다. 사흘 뒤에는 푸스토발로프가 직접 찾아왔다. 그가 10분 정도 앉아 있었을까? 올랭카는 그에게 완전히 반해버렸다. 얼마나 그가 좋았는지 밤새 잠도 못 자고 열병이라도 걸린 듯 몸을 뒤척였다. 아침이 되자 올랭카는 사람을 보내 중년 부인을 불러왔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 혼담이 오갔고 곧 결혼을 하게 되었다. 결혼한 푸스토발로프와 올랭카는 의좋게 지냈다. 남편은 대개 점심때까지 상점에 있다가 일을 보러 외출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올랭카가 그를 대신해서 저녁 때까지 계산서를 떼거나 물건을 발송했다. 제목값이 해마다 20%씩이나 오르고 있어요. 올랭카는 목재를 사러 오는 사람이나 친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태까지는 이 지방 목재만 가지고도 장사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 주인 바시치카가 해마다 모길레프 형까지 제목을 사러 가야 해요. 그 운임이 어찌나 비싼지. 그녀는 무섭다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거듭 말했다. 아주 엄청나다니까요. 올랭카는 이미 오래전부터 목재상을 경영해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은 목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각재, 통나무, 판자, 기둥, 톱박 같은 말들이 어쩐지 다정스럽게 들렸다. 그녀는 산더미같이 쌓인 판자나 나무 토막, 다른 마을로 제목을 운반하는 진마차의 행렬이 나타나는 꿈을 꾸곤 했다. 직경 25cm, 길이 8m나 되는 통나무들이 당당하게 제목 저장고로 들어오는 모습이나 통나무의 각재와 판자가 서로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무너지고 다시 쌓이는 꿈을 꾸기도 했다.
올렌카가 놀라 소리를 지르고 깨어나면 푸스토발로프가 다정하게 말을 했다. 올렌카, 왜 그래, 여보. 어서 성우를 그어요. 남편이 생각하는 것은 곧 올렌카가 생각하는 것이었다. 남편이 이 방은 덥다거나 이 무렵엔 장사가 잘 안 됐다고 하면 올렌카도 그렇게 생각했다. 남편은 오락이라면 질색을 하고 축제가 있어도 외출을 하지 않았는데 올렌카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매일 집이나 사무실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연극이나 서커스 구경이라도 다녀오지. 그녀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은 이렇게 권하기도 했다. 그러면 올렌카는 이렇게 대답했다. 바시치카와 저는 극장엔 가지 않기로 했어요. 일이 바쁜데 그런 우스꽝스러운 것을 구경할 틈이 어디 있겠어요. 연극이라고 해봐야 어디 이로운 데가 있어야죠. 토요일마다 푸스토발로프와 올렌카는 저녁 기도회에 나갔고 일요일에는 아침 미사에 참석했다. 교회에서 돌아올 때는 언제나 감동의 빛을 띤 채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었다. 올렌카의 명주 옷은 사락사락 듣기 좋은 소리를 냈다.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행복해 보였다. 집에 돌아오면 두 내외는 버터빵에다 잼을 발라 먹으면서 차를 마시고 그 다음엔 케이크를 먹었다. 점심 식사 때가 되면 양고기나 오리고기를 굽는 냄새가 뜰과 문 앞에까지 풍겼다. 육식을 금하는 사순절에는 생선 요리 냄새가 번져나가 군침을 삼키지 않고서는 그 집 앞을 지나지 못할 정도였다. 사무실에서는 언제나 사도바르가 끓었고 손님들은 차와 둥근빵을 대접받았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부부는 목욕탕에 갔는데 두 사람 모두 불그스름하게 상기된 얼굴로 돌아오곤 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올렌카는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말했다. 누구나 바시치카와 나처럼 행복하다면 세상은 평화로울 거예요. 푸스토발로프가 모길레프 현으로 제목을 구입하러 가면 올렌카는 적적해서 잠도 못 이루고 눈물만 흘렸다. 저녁에는 가끔씩 건너 방에 새든 군수의 스미르닌이 놀러 오곤 했다. 그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해주고 트럼프 상대도 해주어 올렌카에게 위로가 되었다. 스미르닌의 가정사는 특히 올렌카의 호기심을 끌었다. 스미르닌은 이미 결혼해 자식이 하나 있었으나 부인이 바람을 피워 이혼했다. 그는 아내를 원망하면서도 양육비로 매달 40루블의 돈을 보내준다고 했다. 올렌카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한숨을 쉬고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그가 가엾게 생각되었다. 그럼 조심해서 가세요. 올렌카는 스미르닌을 층계까지 바래다 주면서 말했다. 심심한데 와주셔서 고마웠어요. 지루하지는 않으셨나요? 성모 마리아께서 당신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길. 그녀의 말투는 남편을 닮아 침착하고 차분했다. 그녀는 스미르닌이 아래층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일부러 그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블라지미르 플라토니치, 부인과 화해하세요. 아드님을 위해서라도 부인을 용서해야 해요. 아이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는 안 돼요. 푸스토발로프가 돌아오자 올렌카는 스미르닌에 대한 이야기를 소곤소곤 들려주었다. 두 사람은 한숨을 쉬고 고개를 저으면서 그 어린애는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겠느냐고 동정했다. 그러고는 이심전심 마음이 통해
성상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도 자식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다. 이렇듯 푸스토발로프 내외는 말다툼 한 번 없이 서로를 사랑하며 6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푸스토발로프는 모자도 쓰지 않은 채 제목이 발송되는 것을 살피러 나갔다가 그만 감기가 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다. 이름난 의사들을 모두 불러 진찰받았지만 병은 좀처럼 낫지 않았다. 그는 넉 달이나 병석에서 신음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리하여 올렌카는 또다시 미망인이 되었다. 그렇게 혼자 떠나버리면 나는 누구를 믿고 살란 말이에요. 그녀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통곡했다. 당신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란 거예요. 내가 가엾고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이제 의지할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어요. 고아가 되었다고요. 올렌카는 언제나 검은 상복에 흰 상장을 달았으며 교회나 남편의 묘지에 갈 때가 아니면 집 밖에도 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거의 수녀와 같은 생활을 했다. 6개월이 지나자 겨우 상장을 떼고 덧문을 열어놓았다. 낮에는 가끔 식모를 데리고 반찬거리를 사러 시장에 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올렌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집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추측만 무성할 뿐이었다. 그녀가 뜰에 앉아서 수의관과 차를 마시고 있다느니, 수의관이 그녀에게 신문을 읽어주는 것을 보았다느니 하는 소문들이 추측의 근거가 되었다. 올렌카가 우체국에서 만난 여자에게 한 얘기는 금세 마을에 퍼졌다. 이 고장에서는 가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질병이 많은 거예요. 우유를 마시고 배탈이 났다거나 말이나 소에게 병이 전염됐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지 않아요? 가축의 건강도 인간의 건강과 마찬가지로 주의를 해야 한다고요. 올렌카는 수의관이 한 얘기를 하고 다녔고 어떤 문제에서나 그와 의견이 같았다. 애정 없이는 1년도 살지 못하는 올렌카가 자기 집 건넌방에서 새로운 행복을 발견한 것임에 틀림없었다. 다른 여자라면 세상의 비난을 받았겠지만 올렌카의 경우에는 누구 하나 이를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것이 그녀의 인생에서는 당연하다고 여겼다. 올렌카와 수의관은 자신들의 관계가 달라진 것을 숨기려 했으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올렌카는 비밀을 가질 수 없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군대 동료들이 수의관을 찾아오면 올렌카는 차와 저녁을 대접하면서 가축이 앓는 홍역이나 결핵이나 도살장 이야기를 늘어놓기 일쑤였다. 입이 딱 벌어진 수의관은 손님들이 돌아간 후 올렌카를 붙잡고 화를 내며 나무랐다. 알지도 못하는 소리는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소?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제발 말창견 좀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내 체면이 뭐가 되겠소? 그러면 올렌카는 불안한 눈초리를 하며 물었다. 그럼 나는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요? 그러고는 눈물이 글썽해서 그를 껴안으며 화내지 말라고 애원했다. 어쨌거나 두 사람은 행복했다. 그러나 이 행복도 오래 계속되지는 못했다. 군대가 먼 벽촌으로 이동하게 되어 수의관도 군대와 함께 떠나버린 것이다. 올렌카는 다시 혼자 남았다. 이번에야말로
올랭카는 완전한 외톨이였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가 앉던 안락 의자는 다리가 하나 부러진 채 먼지투성이가 되어 다락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올랭카는 많이 야위어 예전에 귀엽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예전처럼 그녀를 보고 좋아하거나 미소를 짓지 않았다. 분명 젊고 아름다웠던 시절은 지나가 버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행복과는 거리가 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 저녁이 되면 올랭카는 현관 층계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티볼리 야외극장의 음악이나 폭죽 터지는 소리를 듣고는 했지만 아무런 감흥도 일어나지 않았다. 낮에는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이 멍하니 정원을 바라보았다. 밤이 깊으면 잠자리에 들긴 했으나 꿈속에서도 음산한 자기 집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먹고 마시는 것조차 싫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불행은 이제 아무 일에도 자기 의견이 없다는 것이었다. 눈으로는 주위의 사물을 바라보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지 못할 뿐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몰랐다. 아무 의견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가령 병이 하나 놓여 있다든지 비가 내린다든지 농부가 달구지를 타고 간다든지 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는 있으면서도 그 병이 왜 거기 놓여 있는지, 어째서 비가 오는지, 농부가 무엇을 하러 가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녀는 누가 1000루블을 준다 해도 한마디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쿠킨이나 푸스토발로프가 살아있을 때 혹은 수의관과 함께 있을 때 올랭카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었고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머릿속도 마음도 자기 집 정원과 같이 텅 비어 있었다. 그것은 쑥을 씹는 것 같이 씁쓸하고 기분 나쁜 일이었다. 시가지는 점점 사방으로 확장되어 나갔다. 집시초는 이미 집시가로 이름이 바뀌었고 티볼리 야외극장과 제목 하치장이 있던 곳에는 건물이 즐비하게 들어서고 골목길도 많이 생겼다. 시간은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가. 올랭카의 집은 너무 낡아 지붕은 녹슬고 창고는 기울어졌으며 뜰에는 잡초와 가시나무가 무성하게 자랐다. 올랭카의 얼굴도 그것들과 마찬가지로 보기 싫게 주름이 지고 늙어 보였다. 그녀는 여름이면 현관 층계에 나와 앉아 있었고 겨울에는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점점 공허하고 적적해졌다.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바람에 실려 교회의 종소리가 들려오면 문득 옛날 생각이 되살아났다. 그러면 가슴이 미어질 듯 아프고 눈물이 나왔다. 그러나 그 눈물도 잠깐뿐 다시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공허감에 휩싸였다. 검은 고양이 브리스카가 야옹거리며 재롱을 부렸지만 올랭카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다. 그녀에게 고양이의 재롱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의 전 존재를 영혼과 이성 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생활의 방향을 찾아주고 식어가는 피를 덮여줄 수 있는 사랑이었다. 그녀는 옷자락에 매달리는 고양이를 쫓아버리며 소리를 질렀다. 저리 가, 저리, 귀찮다. 이렇게 날이 가고 해가 갔으나 그녀는 여전히 아무런 기쁨도 없고 아무런 의견도 없었다. 생활은 식모가 하는 대로 맡겨두었다. 무더운 7월 어느 날 시외로 나갔던 소들이 먼지를 자욱하게 일으키며 지나가는 저녁 무렵이었다. 누군가가 대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문을 열어주러 나간 올랭카는 기절을 할 뻔했다.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머리가 희끗해진 수의관 스미르닌이었다. 그는 일반인 복장을 하고 서 있었다. 그를 보는 순간 올랭카는 잊어버렸던 과거가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그녀는 흥분한 나머지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의 가슴에 머리를 파묻고 엉엉 울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오고 어떻게 차를 마시러 식탁에 마주 앉았는지조차 모를 지경이었다. 당신이군요. 올랭카는 기쁨에 떨면서 속삭였다. 블라지미르 플라토니치,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분 거예요? 여기 정착해 살려고 왔습니다. 수의관이 말했다. 군대를 그만두고 왔죠. 내 마음껏 일을 하며 안정된 생활을 해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아들놈도 이제 다 자라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어요. 실은 마누라와 다시 결합했습니다. 그럼 부인은 어디에? 아들과 함께 여관에 있지요. 나는 집을 빌리러 다니는 중이고요. 어머, 그렇다면 우리 집에 와서 사세요. 왜요? 여기가 마음에 안 드세요? 집세 같은 건 한 푼도 필요 없어요. 올랭카는 흥분해 다시 눈물을 흘렸다. 이 방을 쓰도록 하세요. 나는 건너방 하나면 충분해요. 그렇게 한다면 전 정말 기쁠 거예요. 이튿날 일꾼들은 올랭카의 집 지붕에 페인트 칠을 했고 벽에는 희게 회칠을 했다. 올랭카는 두 손을 허리에 얹고서 뜰을 거닐며 모든 일을 감독했다. 얼굴에는 전처럼 미소가 되살아났고 온몸은 생기가 넘쳐 흘렀다. 그녀는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수의관은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이사를 왔다. 수의관의 아내는 비쩍 마르고 못생겼으며 짧게 자른 머리에 어딘가 모르게 고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들 사샤는 10살 난 어린애치고는 키가 작고 뚱뚱했으나 눈동자는 파랗고 볼에는 보조개가 오목패였다. 사샤는 뜰에 들어서자마자 고양이를 쫓아 달려가더니 명랑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줌마, 이거 아줌마네 고양이에요? 새끼를 낳으면 한 마리 주세요. 우리 엄마는 쥐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올랭카는 사샤에게 차를 따라주며 이야기를 하고 있노라면 마치 그 아이가 자기 자식인 것처럼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녁에 사샤가 책상에 앉아 복습을 하고 있으면 올랭카는 사랑의 눈길로 그 아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참 귀엽고 상냥한 아이야. 어쩜 저렇게 영리하고 잘생겼을까? 사샤는 소리를 내어 책을 읽었다. 섬이란 육지의 일부로서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것을 말한다. 섬이란 육지의 일부로서? 올랭카는 사샤가 읽은 내용을 반복했다. 그것은
침묵과 공허로 많은 세월을 보낸 뒤 처음으로 확신을 갖고 하는 말이었다. 이제야 올랭카는 자기 의견을 갖게 된 것이다. 올랭카는 저녁을 먹으면서 사샤의 부모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중학교 공부가 아이들에게는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실업 교육보다는 기초적인 고정교육을 시키는 중학교가 장래를 위해서는 더 낫다. 왜냐하면 중학교를 졸업하면 희망에 따라 기술자도 되고 의사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등등의 이야기였다. 사샤는 중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사샤의 어머니는 하르코프에 있는 자기 언니네 집에 가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고 아버지는 가축 검사를 하러 출장을 가서는 2, 3일씩 묵고 오는 일도 있었다. 올랭카는 사샤가 부모에게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사샤가 굶어 죽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 그를 데려다 건너방에 붙은 작은 방 하나를 비워주었다. 사샤가 올랭카에게 온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다. 올랭카는 매일 아침 사샤의 방으로 갔다. 사샤는 한쪽 뺨에 손바닥을 대고 깊이 잠을 잤다. 올랭카는 사샤가 안쓰러워 매번 조심스럽게 그를 흔들었다. 사샤? 올랭카는 애처로운 듯 아이를 불렀다. 착하지? 일어나요. 학교 갈 시간이야. 사샤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아침 기도를 올렸다. 그는 차 석잔을 마시고 커다란 도넛 2개와 버터 바른 빵을 조금 먹었다. 아직 잠이 덜 깨었기 때문에 인상을 쓰고 있기 일쑤였다. 그런데 사샤, 아직 학교에서 배운 우화를 제대로 외우지 못하더구나. 올랭카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아이를 멀리 보내기라도 하는 듯 타일렀다. 나는 항상 네가 걱정이야.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알겠니? 제발 그만하세요. 사샤는 뾰로통해서 내쏘았다. 그리고는 자기 머리보다 큰 모자를 쓰고 책가방을 둘러매고는 집을 나섰다. 올랭카는 뒤따라 나서며 그를 불렀다. 사샤? 사샤가 뒤를 돌아보면 올랭카는 대추나 캐러멜을 소년의 손에 쥐어주었다. 학교가 보이는 골목길로 접어들면 사샤는 뚱뚱한 여자가 따라오는 것이 부끄러워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아주머니, 이제 돌아가세요. 나 혼자서도 갈 수 있어요. 올랭카는 그 자리에 서서 사샤가 교문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아, 그녀는 얼마나 이 소년을 사랑했는지. 그녀는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이토록 깊은 사랑을 느낀 적이 없었다. 날이 갈수록 모성애가 불타오르고 있는 지금처럼 그렇게 희생적이며 순결하고 오롯한 애정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일은 결코 없었다. 자기 핏줄은 아니지만 그녀는 이 소년을 위해서 그 볼에 팬 보조개와 커다란 학생모를 위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기꺼이 한평생을 바칠 수도 있었다. 그 이유를 누가 대답할 수 있을까? 사샤를 학교까지 바래다주고 올랭카는 흡족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반년 동안의 한결 젊어진 얼굴은 미소로 가득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런 올랭카에게 친밀감을 느끼며 말을 건네었다. 안녕하세요. 귀여운 올가 세변호부나 요즘 어떠세요?
요즘은 중학교 공부도 어려워졌어요. 이런 말을 시작으로 올랭카는 시장에서 수다를 떨곤 했다. 농담이 아니에요. 어제 1학년 숙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우화 암송과 라틴어 번역, 그리고 수학 문제까지 내줬더라고요. 그게 말이나 돼요? 어린 학생들에겐 너무 무리한 숙제지 뭐예요? 그리고 교사들과 수업에 대한 이야기, 교과서 이야기를 끄집어냈다. 그녀가 하는 말은 사샤에게서 들은 그대로였다. 오후 2시가 넘어 두 사람은 함께 점심을 먹었다. 밤에는 함께 예습을 하느라 진땀을 빼기도 했다. 사샤를 재우고 나서 올랭카는 오래도록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는 자기도 침실에 들어가 먼 미래에 대한 공상을 펼쳤다. 사샤가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나 기술자가 되고 큰 저택과 자가용 마차를 갖게 되고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눈을 감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눈물이 흘러내렸다. 검은 고양이는 올랭카 곁에서 야옹거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중에 갑자기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올랭카는 겁을 먹고 벌떡 일어나 숨을 죽였다. 심장이 마구 뛰었다. 잠깐 조용하더니 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르코프에서 전보가 왔구나. 올랭카는 온몸이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다. 사샤의 어머니가 사샤를 하르코프로 보내라고 전보를 친 건가? 어쩌면 좋아. 올랭카는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머리와 팔다리가 모두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보다 불행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야. 그러나 잠시 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수의관이 돌아온 것이다. 다행이야. 올랭카는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의 고동이 점점 가라앉으면서 기분이 다시 가벼워졌다. 그녀는 다시 드러누워 사샤의 일을 생각했다. 사샤는 옆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가끔 잠꼬대가 들려왔다. 이 자식 저리 가. 한번 맞아볼래?